예, 어제 오전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데 이어서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해 경고 사격까지 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이어 중국, 러시아의 안보 도발까지 동북아 질서가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오전 동해 상황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 방공 식별구역이죠. 그걸 침범한 건 물론이고 우리 영공까지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디즈와 영공 이거 침범하는 게 물론 국가 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지만 카디즈와 영공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다르죠. 이제 카디즈 같은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이제 임의로 자신들의 이제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임의로 먼저 좀 영공보다 넓게 쳐놓는 선이죠. 작전을 위해 쳐놓는 선이고 민항기들은 여기에 통제를 받지 않고요. 예. 군용기가 들어올 때는 하루 전에 먼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루 전에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침범한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많죠. 보고가 되고 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많이 사는데 아파트 1층에 유리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예. 들어가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 현관문이 있죠. 이제 그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올 때는 집주인하고 먼저 연락하고 들어와야 되죠. 그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전 연락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동 수상자가 그냥 그걸 임의로 열고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집 아파트 현관문까지 지금 열려고 막 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선에서 12L이 22km 있는 이제 우리의 안방인데 예. 그 구역에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예, 상황입니다. 쉽게 이해가 좀 됩니다. 예. 한 번도 아니고 근데 2번씩이나 이렇게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제 왔었던 그 궤적이나 이런 것들 좀 순서를 쭉 보면 한 번 우리 군의 사격 그 경고 사격을 받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영공을 침범한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1953년도 정전협정 체결 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번 들어왔다가 아차 잘못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냥 나가야 되는데 예. 다시 재차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영공을 제대로 좀 침범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안 가지고는 그렇게 다시 재차 들어오는 일이 없거든요. 예, 예.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이 어제 그 플레어탄이죠. 그 플레어탄도 쏘고 섬광탄이라고 그리고 섬광탄이죠. 그것도 쏘고 그리고 360발인가요? 그리고 그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잘했다라고 봅니다. 예, 미국 언론도 고의적 영공 침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대응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적기가 네. 우리 영공이랄지 이런 데 침범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들었는데 어제 경고 사격은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수단. 그러니까 물론 그 이상 가면은 네. 군사적인 어떤 그局면이 정말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경고 사격까지 갔다. 그 자체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들어올 때 얘기를 해요. 이제 경고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들어오지 마라. 지금 예, 카디즈 예. 침범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왜 대답을 하지 그리고도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앞에 가서 차단 기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행기 진행 방향을 앞을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고 사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군사적인 조처들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2001년도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001년도에 미국의 EP-3,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자전 정찰기가 중국의 하이난도죠. 허난성 그쪽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 예. 중국의 전투기 2대가 떠가지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 방향으로 이 비서리기가 진행을 하니 이 중국의 전투기 중에서 한 대가 사실상 이 비서리의 날개를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전투기는 물론 이제 떨어졌고 거기에 이 비서리 C기는 긴급 이제 착륙을 해야 되니까 중국 공군 비행장 쪽으로 착륙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대응은 전 잘했다라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고요. 차후에 만일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중국 공군기들이 미국의 EP-3기에 대응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토, 영의 영공은요 언제든지 뭐 다른 나라가 볼 때 들락날락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시점에 그리고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합동 군사 훈련을 이 시점에 하면서 우리 영공을 이렇게 침범한 건 어떤 의도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다분히 이제 한국 자체를 노렸다기보다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큰 것이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불만은 어쨌든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뭐 자신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불만이고, 예.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자꾸 이제 봉쇄해 오려고 하잖아요. 유러시아력을 좀 묶어두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성 조치를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고, 볼턴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을 들었는데 뭐 우리는 좀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사실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급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연합 호위체 구성에 한국과 일본 해군이 참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의제로 지금 가지고 왔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성 메시지로 이제 중러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중러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호주와 일본이 지금 행동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한국도 지금 하라는 거고, 우리도 뭐 그럴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좀 흔드는, 그리고 또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지금 한미일 안보 체계가 지금 혹시 흔들면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이제 어제 그런 하루였다고 보입니다. 예. 김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 A-50인가요? 러시아 그 조기 경보 통제기. 그게 아닌 전략 폭격기가 만약에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전략 폭격기든 조기 경보기든 전투기든 예. 하다못해 수송기든 어떠한 종류의 적대적 국가든 우방 국가든 허락받지 않고 우리의 영공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것이 무슨 뭐 수송기는 괜찮고 조기 경보 통제기는 굉장히 문제가 크고 예. 그보다 더 큰 것은 전략 폭격기가 들어온 것은 더 크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예.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든지 간에 허락받지 않고 우리의 영공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정대진 교수가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비행하고 카디즈를 침범하고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사 연습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있는데 예. 대규모의 군사 연습은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참석하는 그것이 1년에 정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거 말고 군종별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칭다오에서 러시아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군끼리는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전체적으로 할 때 빼고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공군하고 중국 공군이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한번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냥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다가 올해 6월 1일 날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여기에 이제 한국도 넣고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건데, 볼턴 보좌관이 온 이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연합 함대 구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일본한테 가서도 설득을 했을 거고, 오늘 우리 한국에 와서도 정경두 장관을 만나면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더 강력한 참여 요청과 함께 이걸 이제 요구하게 될 텐데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이런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의 연합 이 공군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보고 너희 그렇게 쉽게 참가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을 했는데 그 대응 태도, 그러니까 뭐 해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외교 국방 라인을 통해서 다 불러가지고 강력 항의를 했는데 내놓은 내용을 보면 정말 뻔뻔하게 그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도 부인하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훈련이 처음이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속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이것이 지속되는 한 이런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더 뻔뻔한 태도로 우리한테 대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만일 이번에 잘못했다 사과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앞으로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주하는 러시아 대사관 측에서는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공군기를 한국 공군이 위협했다라고 위협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흐르는 쪽은 결국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아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고 사격을 했더니 우리 영토인데 한국이 나서서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또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나중에 한 100년, 200년 뒤 사극 만들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소재로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좀 예. 실소를 금치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줬죠. 예, 군용 전투기가 떠서 경고 사격을 한 게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긴급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아직 좀 말뿐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제 오히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뭐 사상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다시 독도 이야기까지 꺼내니까 저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꼭 일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본 외무성 간부, 일본 외무성 또 외무상까지도 독도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게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영역에서 역사 영역으로, 역사 영역에서 다시 영토 영역으로 그래서 한일 간에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이 전투기도 출격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이 공군기와 그리고 중국의 공군기가 카디즈하고 자디즈는 거의 일직선으로 돼서 왼쪽은 우리 거 오른쪽은 맞습니다. 뭐 일본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 공군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자위대에 자위대. 있는 공중 자위대가 안 뜨면 이게 이상한 거죠. 떴는데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공군은 사실상 이 독도를 침범한 러시아 공군기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왜 이리 됐지?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수습하는 거죠. 수습하려다 보니까 우리도 가서 뭐 출격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왜 한국이 거기다가 자기 영토인데 다케시마라고 하는 자기 영토인데 쐈느냐 뒷북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이번에 연합 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이게 한일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해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갈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예.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것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예. 하는 것을 아마 굉장히 깊숙하게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한미일 안보 동맹이 중요하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볼턴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정상적으로 원위치 시켜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체는 나쁘지만 예. 이번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이 이번에 이 영공 침해에 있어서 어느 나라의 영공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좀 더 깨트리지 않으려는 차원이라고는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굳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라고 느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일본도 독도 문제가 아니라도 자디즈가 침범당했기 때문에 일본의 그 항공 자위대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네들도 떠서 하여간 중국하고 러시아 공군기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미국이 얘기한 거지 여기에 뭐 독도 문제에 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표현을 뭐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한일 무역 갈등 속에 이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대응 카드로 쓸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볼턴 보좌관이 오늘 와서 그런 관련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국면에 이 지소미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러시아의 그 궤적 같은 거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겠죠. 이제 나중에 의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이제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한일 지소미아가 있는 게 굉장히 좀 편하죠. 미국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막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편한데 사실 이게 없다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히 17년도에 많이 주고받았을 거예요. 한일 간의 정보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예. 그때 주고받은 정보의 양을 따져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남는 장사다라고 하면은 이제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뭐 이게 뭐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이제 외교 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기 직전까지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폐기 수순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지작거리면서 일본과의 협상의 카드로 쓸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일본은 뭐 지소미아 협정 파기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이 촉발된 부분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WTO에 이제는 이 부분이 정식 의제로 채택이 돼서 논의가 될 텐데 오늘 이 부분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이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WTO 일반 이사회가 강요회의하고 다르게 여기는 뭐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는 않죠. 저희가 지금 어떤 여론 재판장이라고 보면 될 거고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어 뭐 재판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예. 여론의 재판장인데 국제 여론 재판장인데 프레임 전쟁이 중요하죠. 우리는 수출 규제죠. WTO의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수출 규제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전에 이렇게 우대하고 있던 정책 이전의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게 정상화 조치다라고 하는 걸로 프레임을 짤 건데. 예. 근데 명분상 보면 일본 쪽이 좀 WTO 정신에는 잘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안보에 위협을 되기 때문에 지금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증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이 좀 시간이 좀 장기화되면은 오히려 지금 좀 불리한 국면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WTO 일반 이사회 사실 어제부터 진행이 될 걸로 알았는데 다른 안건들은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오늘 오후 5시에 이 같은 문제들이 좀 다뤄질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장님,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어떻게 좀 동향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잠수함 시찰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형이다, 대형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영상과 사진만으로 봤을 때 어떤 잠수함인지 저희 가늠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정보 분석가들이 이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정보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신형 잠수함의 실물 크기, 그거하고 이제 사람의 크기, 그걸 보면 길이, 높이, 폭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공개된 거 보면 몇 가지는 이렇게 희미하게 처리된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된 발사관, 부분이 있었죠. 예,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발사관이 실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지금까지는 심포급이 발사관이 1개였거든요. 예. 지금 3개 정도로 뭐 추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골프급으로 간다면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 부분도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저게 이제 신형 잠수함 같으면은 저게 이제 중요한 것이 저게 몇천 톤급이냐 하는 거하고 예. 저게 SLBM 소위 말해서 북극성 제가 볼 때는 3형 정도를 실을 걸로 보이는데 그게 몇 발 정도 실을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심포급 한 2,000톤급에는 한 발밖에 못 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3,000톤급으로 추정이 된다면 저기는 이제 한 3발 정도 실게 되면 저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한 발이 실으면 한 발 쏘고 나면 끝나잖아요. 이제 3발은 한 발 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남아있는 것으로 할 수 예, 있는데 저렇게 이제 행보를 보인 것은 미국이 빨리 셈법을 바꿔서 이 북미 협상에 나서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불미 실무 협상이 그러면 아직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한 1, 2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연합 연섭 소위 말해서 동맹 19-2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담화 발표하고 그다음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쌍중단하도록 돼 있는데 만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북한도 자신들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안 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북미 협상은 원래는 뭐 7월 달 3주 이미 이제 지금 시작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8월 5일부터 한 2주간 실시되는 이 훈련 끝나고 난 뒤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무 협상은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질 겁니다. 예. 정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잠수함이 언론에 노출되고 또 상세하게 물론 재원은 설명 안 했습니다만 또 어디를 시찰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체 저희들이 이제 심포 쪽으로만 추론을 하죠. 동해상에 배치한다고까지는 이야기 된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좀 말은 좀 세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한미는 뭐 이제 실제 군사 기동은 하지 않는 CPX 지휘소 연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미 군사 연습을 그대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지금 뭐 거기 맞대응하는 연합 훈련을 하거나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예. 고작 한다는 게 이제 잠수함 사진 보여주고 이제 자신들의 전략 무기까지 노출하는 이제 저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인데 네.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금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는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에 만약 보수 강경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수 강경파는 그 위원장 동지가 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하나 했다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서 만나고 실무 협상 한다고 덜컥 합의해 오고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불만들이 안에 있을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내가 경제건설 총력 노선으로 전환했지만 국방 노선에도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예. 참 동북아가 요즘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경제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도발 여기에 또 비핵화 문제까지 아직까지도 또 교착 상태인 상황인데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떤 외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또 입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아주 죽겠다 그랬는데 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현명하신 분이죠. 눈 아프면 안과 가. 그리고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그럼 이빨이 문제 있으면 치과로 가라. 그거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걸 한꺼번에 다 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사실상 안보 문제도 있고 군사 문제도 있죠.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취임 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중심을 꽉 잡아야 돼요.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예. 지금 뭐 대증요법을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뭐 적절하고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진짜 안보 문제, 경제 문제들은 우리도 뭐 소국이 아니잖아요. 일단 중견 국가이고 굉장히 이제 외교 능력이 좋은 나라인데 그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다각도로 좀 이제 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한미 동맹 말씀 이제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외교의 지렛대도 남북 관계에서 또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 정부가 외교관들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북한이 왜 저러느냐, 북한이 무슨 생각하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남북관계 지렛대를 세우는 거는 노력을 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남북관계 지렛대를 세웠고 한미동맹은 원래 공고한 것이고 이 두 개의 축을 잘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나가는 게 지금 좀 필요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당장 북미 대화 실무 협상은 뭐 이번 지금은 달은 좀, 예,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고 8월까지도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북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요? 북한이 이제 비건 대표만큼의 재량권을 가진 그런 실무 대표가 나와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 인물을 기대하는 게 북한 체제를 생각해 볼 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최근에 이야기한 거 보면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서신을 주고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류는 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계속 건가요? 교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된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을 끄는 것.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더 준비를 좀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거 그런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직접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지금 더 서로 다 시간이 자기 편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얘기한 이후에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영변 플러스 알파 여기에 반대급부로 석탄하고 면직류 수출 허용 여기에 선회백 요 조항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잠수함 공개했다라고 보고요. 한미연합 훈련 지금 시비 걸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나주대통령연구소 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